책을 읽는 기쁨. 이혜인. 좋은 책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책을 읽은 사람에게서는 그 향기가 스며들어 옆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이 향기에 취하는 특권을 누려야 하리라. 아무리 바빠도 책을 읽은 기쁨을 꾸준히 키워나가야만 우리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삶이 풍요로울 수 있음에 감사하자. 책에서 받은 감동으로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고마워하자. 책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느 한 구절로 내 삶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질 수 있음을 늘 새롭게 기대하며 살자. 안녕하세요. 북포럼 대전 2월 20일 순서 벌써 12번째 시간이군요. 네, 오늘은 최선용 저자님의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MC를 맡은 하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북포럼 대전은 지식 나눔 공동체입니다. 저도 그렇고 방송을 준비하시는 PD님도 그러고 오늘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오신 저자님, 패널님 모두 재능 기부로 진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이런 공동체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뜻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북포럼은요, 책을 쓰신 저자님을 직접 모시고 와서 책을 쓰게 된 동기, 책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책을 쓰고 난 뒤에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책에 없는 질문들 이런 걸 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기 종이책을 안 읽고 오신 방청객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자님이 책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강연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 패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패널님과 진행되는 게 끝나는 대로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잘 정리하셨다가 질문하는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요, 기념사진 촬영이 있고 저자 사인도 있으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저자님과 함께 가벼운 티파티를 즐기시다가 마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부재 속에 있는데요. 글쎄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을 읽으신 독자님과 저자님과 패널님과 여러분들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를 도와서요, 패널로 재능 기부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님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을 위해서 여권 사진 찍은 이후로는 두 번째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공학도 정진수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부분 노력하고 있는 이기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대전이라는 비중이 있는 행사에 이렇게 패널로 나올 때 굉장히 떨었는데요. 저자님이 워낙 멋있게 생기시고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될 것 같아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박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이신 최승경 저자님의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 포럼 책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 쓴 저자고요. 현재 대전대 글로벌 융합 창의학부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석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독서법에 관한 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책을 쓸 때 독서법에 관해서 공전에 히트를 친 책이 있습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이 다들 아시죠? 네, 그 책에 제 책이 묻혀갖고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이 책은 골방에 혼자 읽지 말고 반드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읽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제 제 지론인데요. 바로 이 북포럼이야말로 이런 제 지론에 합당한 그런 공간이지 않는가 싶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아주 초등학생, 학생부터 남녀노소 여러 그 계층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바로 이 책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 그 지역이나 어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론할 때, 이제 책에 대해서 토론할 때 가령 뭐 돈키호테를 읽는다거나 뭐 논어를 읽는다거나 초등학생과 또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얼마든지 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할아버지가 초등학생한테 배울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고 이런 것이야말로 책 읽는 참다운 그런 즐거움이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읽어갖고 어느 지식을 얻고 이걸 통해서 남보다 더 앞서가고 남을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요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책의 가치가 좀 손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의 목표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함으로써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지론입니다. 이제 예컨대 그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우리가 다 아는 히틀러고 뭐 책에 제가 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쌍벽을 이루는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스탈린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독서광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독서광이었는데 특히 이제 스탈린은 아주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신학교에서 목사를 이제 꿈꾸고 그랬던 사람인데 시도 아주 잘 썼고요. 성경 또 위대한 그런 철학서들을 거의 암송할 정도의 아주 그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천이공노한 역사상 최악의 학살을 저질렀을까? 저는 독서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제 식스센스 유정식 독서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식스센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반전이 있는데 그 유령이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유령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물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유령인지 모르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식센스 영화 내용인데 바로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런 식의 독서를 하지 않나.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고 인격을 도약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지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소통의 중요성, 책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네. 예, 감사합니다. 시도로 넘어가시면 조금만 아, 네. 네, 저기 저자 서문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도 철학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서문을 읽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3년 동안 대전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림책, 동화책으로 정말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책 읽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청객에서도 우리 4명의 대학생이 와 있는데, 혹시 우리 저자님께서도 자제분이 좀 어릴 것 같아요, 그죠?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많이 읽어야 될 나이인 것 같은데, 혹시 저자님이 읽어보시고 정말 좋은 동화책이나 그림책이 있다면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그 아들놈이 둘이 있는데요. 7살, 9살입니다. 그 아주 엄청난 기부장이 저 닮아 제가 어릴 때랑 똑같은데 제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은 달랐다 그러시는데 사실 뭐 저도 똑같았겠죠. 피 내림이니까. 저는 근데 그 책보다는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 책 말고 여러 가지 매체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동화책, 딱딱한 이런 것보단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또 생과치로의 행방불명이라거나 요즘 나오는 그 겨울왕국 이런 거를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이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체가 변하면, 시대가 변하면 매체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매체, 그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도 변해야 되는데 책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요는 책을 읽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이게 아니라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체도 그 아이들한테 보라고 그냥 시간 방해되니까 보라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거야말로 좋은 그 소통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화책보다도 이런 다양한 매체 이것을 추천합니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매체로 활용하는 게 다양하게 있다는 게 새롭군요. 이번에는 패널님 질문 해보실까요? 네, 제가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법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의 대부분이 그 책 자체를 읽는 방법론이라는 그런 부분을 짚었고,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이라는 책에서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풀어나간 것 같아서 다른 관점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자님께서 소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소통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러면 항상 이기려고 하고 토론이나 이런 걸 하면 이기려고 하고 남보다 잘났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또 제 지도 교수께서 저랑 아주 입장이 많이 다르십니다. 입장이 많이 다르신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 지도교수님 통해서 깨우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책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고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있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책 제목도 굉장히 포장지가 근사하면 더 멋진 선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책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좋아야 일단은 좀
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이라는 서명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내가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저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성장시킬 수 있는 독서법이 있는지 그 성장시키기 위한 독서법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책 제목 말씀하시길래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표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것들이 잘 안 팔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데. 긴장을 좀 하신 것 예, 같습니다. 아주 좋게 말씀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독서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 출판사 측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책꽂이를 버려라거나 뭐 책을 찢어라 뭐 이렇게 책 제목을 한번 가격하십니다. 네, 너무 파격적이어서 안 된다는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목도 좀 약간 좀 판에박은 것 같긴 합니다만 남의 의의가 있다 이제 생각해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독서법 그래서 이 여러분 책 읽으면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독후감 써보라고 하시죠. 그렇죠? 독후감 써와라. 또 읽고 토론하라. 전 반대입니다. 반대로 먼저 토론하라. 먼저 주제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고 자신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관심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역발상의 이제 독서법입니다. 항상 이제 독서 토론 수업을 하면 얼마만큼 읽어왔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토론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자기에게 관심이 가는 책들을 찾아 읽으면 훨씬 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물을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니까 잘 읽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의문나는 게 생길 거고 그러면은 같이 친구들끼리 엄마와 자식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제가 지금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저자님은 이 책을 읽을 때 책을 뭐 찢을 때도 있고 불태워도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책꽂이를 없애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책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이제 가졌던 관념을 다르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지금 독서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자님께서. 그런데 저자님께서 그렇게 독서를 하시면서 책에 낙서도 하고 뭐 책과 대화를 하지만 그래도 낙서할 수 없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책이 지금 있으신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난 질타를 받는데요. 그 책이 있긴 있습니다. 수학일의 정석. 죄송합니다. 좀 심하다. 네, 제가 어릴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그 책 읽을 때마다 손 씻고 하나라도 구김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래서 책을 다 읽었는데도 새 책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극히 일부고요. 이제 저는 지금은 주로 이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책을 소중히 하거나 그런 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책을 요 핸드폰 안에도 몇천 권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얼마 전에도 책을 한 200~300권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북으로 볼 수 있는 책들,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책들을 다 정리를 해서 종이책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완전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하나 읽게 되면요. 뭐 꼭 특정 정보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두 손을 이렇게 책 표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한 부분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라면서 책을 읽고 책을 다 읽다 보면 뭐 핵심 주제를 몇 개 골라서 곰곰이 좀 생각하고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제대로 소통하면서 읽고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나름의 방법이 다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 성분이라거나 지식 이런 거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과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그럼 얼마나 멋진 독서법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히나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 이러니까 저절로 간절한 바람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맨 먼저 와닿는 말 자체가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소통 이렇게 읽었는데 대충 제가 정리해가기로는 소통을 하기 위해는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고 책을 읽은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논쟁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또 그 책의 내용대로 책을 읽은 사람끼리 서신을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의 독서법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저자님 가장 바람직한 소통의 독서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지금 특히나 이제 매체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요. 네, 가끔 페이스북에 이제 제 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질타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싸움도 붙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좀 급하면 전화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제 전화도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특히나 요즘 그 저자들에게 직접 의문을 제기하고 궁금증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자님이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소통하는 독서를 통한 성장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은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장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장이 토익 400 받다 500 받고 또 3등 하다가 1등 하고 이런 것도 성장일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자체의 성장이라는 것은 곧 내가 가진 그동안의 편견을 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부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 니체가 철학이란 망치로 하는 것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이제 유명한데요. 바로 이제 그런 작업들. 책을 읽으면서 똑같은 얘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지식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가진 생각, 편견들, 세계관, 이것들을 한번 의심해보고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성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깰 수 있고 정말 자신의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는 이런 독서법이군요. 근데 오늘 우리 저희 방청객에서는 그 책의 제목도 그렇고 저자님도 그렇지만 가족 단위로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보이고 학생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위해서 혹시 책에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짧게. 예, 마찬가지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요즘?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이야기. 이게 한 몇 초 더 걸리면은 지어낸 건데 즉흥적으로 나온 거니까 정말로 읽는 겁니다. 어떤 대목이 기억에 남으세요? 모든 동물이나 가면이나 사자는 아침에 깨어나면 달려야 한다는 거죠. 달려야 된다. 대단한 통찰이 오는 대목이군요. 그럼 학생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리시나요? 달린다고 봐야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까. 그 책대로 지금 살고 계시나요? 그 책 읽으면서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은 없으세요? 책 얘기가 아주 좋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려해야 될 점이 책 내용을 너무 수용하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해요. 책을 읽으면서 의심을 해야 된다. 마시멜로 이야기거나 다른 책이거나 항상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요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저자는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한번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도 사실
대단히 좋은 이야기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폭력적인 요소가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비판하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친구랑 같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마시멜로 이야기 혼자 읽었어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읽었어요? 혼자 읽었어요. 아, 친구랑 같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예. 맞아요. 저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사고형이고 내향적인,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너무 그렇게 혼자서 책 읽는 것보다는 이런 북토론 자리에 가족과 함께 와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런 환경을 많이 준비해 주는 것도 부모나 교사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표현님. 저는 지금 학생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생각난 질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도서관에 근무를 할 적에 거기에 저 아동실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늘 아이 2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아이를 유치원도 안 보내고 어머님이 외국어도 잘하시고 또 아버님이 일본인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외국어도 한 6살짜리 꼬마애가 3개국어를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아침에 저희가 9시에 문을 열면은 오셔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보내셨는데 그 학생이 근데 정말 많은 것, 지식은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은 혼자 늘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는 그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거에 어머님이 자부심을 느꼈는데 나중에 학생이 그 아이가 나이가 먹을수록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혼자만이 독서를 하고 혼자만의 그 세계의 많은 거를 혼자서의 공유가 하기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사회적 형성에 굉장히 염려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얘기했던 거와 또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굉장히 서로가 나눈다 생각을 같은 걸 읽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독서의 소통법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자님은 독서를 먼저 하시다가 글쓰기가 필요하셔서 하시게 됐는지 아니면 글쓰기를 하고 나서 독서가 필요하시다고 느끼셨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있습니다. 맨 처음 뭔가를 읽었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럼 맨 처음에 교수님을 글쓰게 만들었던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글을 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읽어야 뭔가 읽을 거리가 있어야 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읽는 작업과 쓰는 작업은 같이 병행되는 작업이지 먼저 읽고 그걸 토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제 지론인데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상대적으로 쓰기를 좀 더 강조하고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쓰기가 먼저고 다음이 책이다. 이거는 또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김태원 있지 않나요? 국민할매 개그맨 아닙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락 가수인데 그분이 사실은 책을 못 읽거든요. 그렇지만
훌륭한 그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이다. 아무리 책을 안 읽더라도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먼저 자기 거 표출하고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말로 표출하고 글로 표출하고 그러다 보면 책에 대해서 좀 읽고 싶고 관심이 생기는 것이지 막 책 읽는 것은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어려워하고 이제 그러면 책과 오히려 더 멀어지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저는 어릴 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가 지금은 이 배교자가 됐습니다. 무신론자로 용기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종교적인 거 얼마든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도 또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분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게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 그 신앙, 실존적 믿음을 깨게 해준 니체와 또 노노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봤던 그 신앙의 세계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자기 그 시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걸 벗어버리니까 너무나 넓은 시야가 펼쳐져서 이 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 신앙의 이제 변절자가 되면서 이제 돌아온 탕화가 될 거라고 제 정교 가진 친구들은 계속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기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자님과 저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요. 저는 원래 이제 신앙이 없었던 입장에서 요즘 굉장히 신앙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새벽기도도 가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볼 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식스센스의 유령 독서법은 위험하다. 하나의 경직되는 건 위험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책이 지금 뜨거운 반응과 읽으신 분들의 반응과 이걸 보면 계속 재판, 3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재판이라고 3판이 나올 때 교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는 내가 꼭 빼고 싶다. 이건 너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완벽하지만 하나를 꼭 더 추가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으면 경우에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객에서는 왜 이렇게 좋아라고 웃음이 나오세요? 얇으시네. 이거는 예측을 못했던 이들 역시 소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답변할 때 있을 얘기만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라서 강한 돌직구에는 경찰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돌직구 날려주십사 했는데 진짜 돌직구네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좀 빠졌으면 하는 이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소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신데요. 제가 여기에 사실은 이거를 말씀을 드렸다가 교수님이 나 아직도 제 의견이 다르다 하면 이제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에 관련돼서 이제 지지했던 후보를 바로 이제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쓰셨는데 저는 그 정당에 계속 몸을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는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도 알고 있고서 그 얘기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끼리도 의상하려면은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 경우가 계세요. 10몇 년, 20몇 년 친하게 형님 동생 하다가 정치 얘기 하나 딱 나오면은 넌 김대중이야, 나는 이명박이 돼갖고 갈라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얘기해야 된다. 종교 문제 더 얘기하고 또 정치 얘기하고 그래야지 진짜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닫고 사회생활을 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친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와 종교 얘기야말로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매개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종교적인 입장 100%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인정할 수 있다. 요때 이게 진짜 친구인 것이지.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갈라진다. 그러면 서로 친구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재판 진행 때 비행기 더 한번 더막 울컥하게 한번 그 지금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책의 뒤편에 이제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되고 추천 도서는 어떤 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읽거나 아니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의 경우에는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실용서적 그리고 경제나 경영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에 관해서 뭐 추천해 주실 책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는 주로 고전을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그 이제 자기계발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북포럼에도 많은 그 저자 초청자 분들이 이제 자기계발서 이제 저자분들이신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기계발서는 보지 말라. 좀 돌직구죠. 죄송합니다. 제 책도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 뻔한 얘기잖아요. 제 책이 필요 없는 순간 그때 진정한 독서가 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가령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거나 여러분 청춘 아픕니까? 우리 대전대 학생들 아프세요? 그러면 한 40대 제가 40대인데 40대면 안 아플까요? 더 아파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아파.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습니다. 뭐 아픔의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20대 청춘으로서 왜 아픕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취업? 그렇죠. 취업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청춘이다. 너희들 다 그렇게 힘든 거다. 그런 메시지인가요? 그럼 결국?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 상처를 저는 이제 그 책 읽기라는 것,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처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너무 그게 상처가 커갖고 찢어지면 이거는 소통이 아니라 이제 싸움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취업 어렵죠? 토익 뭐 700, 800 어렵고 막 학점도 어렵고 그렇게 아픈 거 원래 그런 거니까 감수해라. 원래 그런 거니까 감수해라. 이런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왜 청춘이 아픕니까?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고 보면 20대 제 전 재산을 줘서라도 한 일주일 만에 2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그 아름다운 청춘을 아프다. 그건 곧 당연하다. 취업 걱정 이런 거 당연하다. 그런 얘기로 바꿔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행복해야 할 청춘을 원래 아픈 거니까 그냥 감수해라. 취업 걱정 왜 해야 됩니까? 취업 걱정 없는 사회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청춘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너희들 원래 20대는 아픈 거니까 감수해. 너네 묵시자. 우리 기성세대가 청춘들로 하여금 아프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을 벗어버리고 그걸 짐을 청년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종 그리고 우리 해님 스님도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멈춰보세요. 토익 400에서 멈춰보세요. 옆에 친구는 500, 600 나와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좋은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만 그 이면에 담긴 어떤 비판적 요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나 혼자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서 알아서 너희들 하면 다 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다 성공한 CEO가 됩니까? 어떻게 다 책 읽고 다 리더가 됩니까? 100명 여기 오신 분들 뭐 한 50분 되신 50분 다 리더 됩니까? 아니거든요. 책 읽는다고 다 리더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자기계발서는 피해. 그리고 나 자신을
나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고전이야말로 그런 그 시대의 역경을 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살아남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전을 중심으로 독서를 하고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 비판에는 제 책도 들어갑니다. 제 책도 자기 해물서이기 때문에 이런 책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자기 개발서보다는 고전을 읽자 이 말씀이시군요. 네. 이 좋은 말씀인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저자님의 경력을 보면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제위원회 일을 오랫동안 하셨고, 다산 문화학술재단? 네, 거기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거기선 2달. 저자님 이럴 때는 아마 거기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시절에 집현전 학자답다 이런 느낌이 왔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볼 때도 정말 다른 자기 개발서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짜집기가 참 많은데 우리 정말 집현전 학자다운 느낌을 주신 우리 저자님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늘 흐뭇했거든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제위원회는 그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는 정말 찬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책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좀 양반 집안에서는 또 그 서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반 집에서 그 내려오는 그런 서고별로 이 양반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가, 그 책 보면 이제 논어마다 또 판본이 달라요. 여러 가지 그 해석가들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건 누구의 해설서인지, 어느 집에 있었는지, 저자는 누구고, 또 어떤 경로로 이런 책이 쓰여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설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야,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집현전 학자님이 옆에 와 계신다는 이런 느낌이 저를 참 흐뭇하게 합니다. 네.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한 번도 그냥 당연히 청춘은 아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자님의 저 소통을 해주신 것 같네요. 진짜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울 때가 청춘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아픔을 진짜 청춘한테 강요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자님은 반복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반복 독서가 한 책을 갖고서 뭐 시차를 두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특히 고전의 진가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과 연륜이 좀 쌓이면서 그 느낌이, 새로운 느낌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새롭게 깨달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반복 독서에 대해서 크게 저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네, 저자님이 그러면 최고로 반복 독서를 했던 몇 번이시고 책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 혜민 스님에 대해서 책에 대해 비판을 드렸는데, 그건 어쨌거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나 당신 마음에 안 든다, 중간에 얼마든지 손 드시고 반론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방식으로만 그 책들을 봐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높아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받아들인 거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요 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복 독서를 마시면, 제가 제일 많이 반복해서 읽은 책은 짱구는 못 말려. 지금 한 2, 3년 전인가요? 그 작가 요시토 우스이 작가가 돌아가셔서 이제 연재가 그쳤는데, 그게 54권인가 55권인가에서 이제 연재가 그쳤습니다. 그게 이제 한 질로 딱 이제 잡혔는데요. 그거를 최소 한 6회독 정도는 제가 화장실에서 보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고 일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편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가족 중심적인 이런 사랑, 이거는 그 우리 일제 침략이나 이걸 떠나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본 사상가도 책도 있고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화장실에서 항상 쌓아놓고 금방 떠오르는 그 반복독서 그 책은 그 짱구도 못 말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짱구는 못 말려를 TV로 많이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TV 시청 내용과 책 내용이 똑같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예. 사실 저는 TV를 보면서 짱구이를 못 말려를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이 예의범절이나 예의범절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짱구는 어른을 너무 놀려먹고 맨날 골탕 먹이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거를 절대 못 보게 안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알고 있는 짱구는 못 말려하고 책으로 되어 있는 짱구는 못 말려가 다른가 궁금합니다. 책이 훨씬 심합니다. 네, 왜냐면 그 짱구는 못 말려 원래 성인용이에요. 그래서 섹스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완화해갖고 이제 어린이용으로 만든 건데 사실은 애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책 자체는. 근데 이제 어린이용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그걸 이제 좀 완화했습니다만 그래도 성인용이 원래 성인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그걸 이렇게 같이 아이들이랑 보면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짱구는 못 말려라고 그거 보고 다 배운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대리만족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배운다기보다 그걸 보고 배운다기보다 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얘네 했더니 좀 보기가 좀 그렇다. 제가 짱구가 그랬으니까 아이고 시원해,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어린이들 유도한다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머리가 짱구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짱구 아빠 머리. 그러니까 파마. 아니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생 머리입니다. 파마한 거 아닙니다. 누가 돈 주고 이런 머리를. 저랑 그 책에 대한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저자님께서 이제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고전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남은 책이라는 정의가 제일 간단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주역 책을 여기서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주역이 점술서라고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읽지 말아라 그 조언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동양과 서양에서도 지금 책인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책이 나오고 있고 그 책을 봤을 때는 그 점치는 방법으로만 돼 있는 책은 그 부분은 빠지고도 좀 많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역에 대해서 그렇게 학과학 의견을 갖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지 책을 읽다가 느끼신 건가? 아주 무거운 역시 기대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무거운 질문도 가볍게 답변하십니다. 그 주역도 많이 좋아하시죠? 제가 이제 동양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동양철학 전공했다 그러면 전 봐주세요. 사주 봐주세요. 궁합 봐주세요. 저 누구랑 결혼해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동양철학을 전공하지만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바로 이런 동양에서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 전통의 원흉이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역을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내용이나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인간의 운명, 우주의 변화가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운명론적인 거기서 좌우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측면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책이지 않나 싶어서
아예 요거는 얻을 것도 있지만 그냥 닫아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요즘 주역이나 이런 동양의 신비주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쪽 흐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무거운. 여러분 어떠세요? 사주 믿으세요? 아니요. 주역과 사주는 좀 다르지만 왜 안 믿으세요?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이에요. 잘 모르지만 예. 주역 나오면 언제나 재밌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주역 자체가 신비주의의 원흉이 아니라 예. 그 주역을 근거로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런 쪽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맞아요. 주역 자체의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 철학자들의 입장도 그런 입장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역의 가치는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사실 주역과 사주가 직접적 연관도 없는 거거든요. 연관 따지려면 따질 수 있지만 그 악용이 문제지 그 자체의 가치를 훼손돼서 안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자체도 현실적인 그 21세기의 맥락과는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서워도 크게 손해볼 건 없지 않나. 모두 비판적 안목을 통해서 읽어 나간다면 그건 이제 취사 선택을 잘하고 깨어있는 지성으로 한다면 그런 거를 이제 독서한다고 하더라도 장점을 취하지 그 나쁜 것을 글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독서하는데 진짜 주영 교수님 잘 피력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책을 읽고 닫아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이 됐든 어떤 각도로 어떤 방향으로 정말 자기 중심으로 의지를 갖고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소통의 책 읽기라고 주장하신 책입니다. 역시 저 소통이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주역 덮으라고 그랬는데 안 덮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역 덮어요. 예. 소통의 책.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여러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그랬대요. 한 학기 끝나고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 코끼리라고. 학생들은 그래요. 뭐에 대해서 지식을 주입하고 이거 중요해. 그러면 거리감을 느낍니다. 거리감을 느끼고 오히려 읽지 마라. 관심 두지 마라 하면 관심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야동이나 뭐 그런 것들 보지 마라 하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역도 보지 마라 했더니 막 보겠다. 다음에 책을 읽지 마시오 이런 책을 한번 이 책을 읽지 마세요라는 책도 한번 써봄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주역을 읽는다면 그거야말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있네요. 예. 네. 그 중학교 때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전근 가시고 오시고 그러는데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전근을 가시면서 얼마 있지도 않으셨어요. 한 뭐 1, 2년 계시다가 가시면서 마지막 이임사에서 인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나를 기억하시려거든 기억하시고 잊으려거든 그냥 잊어버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한마디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기억이 나요.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 남녀가 헤어질 때도 그래요. 헤어질 때도 날 잊어줘 이러면은 정말 힘들죠. 이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도 아이들한테 읽어. 이게 제일 안 좋은 독서법이잖아. 책 읽으라고 할 필요 없이 읽지 마 오히려. 책 읽지 마. 야 우리 같이 게임하자. 그러면 애들은 거꾸로.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제가 들은 바에는 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 아버님들은 책 하나도 안 읽고 김연아 계속 리플레이만 이제 하시면서 분석하고 그러시면서 애들한테 책 읽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 그냥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책 읽으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읽고 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부부가 서로 키스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보면 아이들도 알아서 사랑을 배우고 알아서 책을 읽는 건데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예. 아니, 저도 주역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도발적이었었어요. 가급적 읽지 말아라. 근데 요즘 뭐 관상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편에서도 뭐 관상, 송금, 풍수 같은 게 나와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딱 이 제목을 접했을 때 와, 굉장히 저자님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역을 읽지 말아라 했던 내용이 저는 교수님, 저자님께서 모태신앙이었던 기독교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제 중복 질문이 됐지만 저는 그 사상 자체가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그게 저변에 깔려있던 게 이제 그런 걸 신비주의, 비과학적인 걸로 나타나는 거라 보시면서 이제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길이가 이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제가 택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어릴 때 10몇 년, 20년 가까이 가졌던 믿음들이 스스로 이제 부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이외에 신비주의적인 근거 없이 믿어라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런 거부감을 이제 갖게 돼서 바로 주역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일리 있는 부분이십니다. 네, 저자님께서는요. 잠깐만.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저자님께서는 계속 강의하시면서 저희 생각의 틀을 많이 깨워주신다는 느낌이 저한테 참 좋게 와 닿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지금 땀을 많이 흘리시고 강의하고 계시고 이 말에도 굉장히 힘이 있으시거든요.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패널님들이 분발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방청객에서 계속 패널분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자님께서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 종교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에 대한 근거로서 어떤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믿어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기, 그러니까 종교를 믿다가 믿지 않으면서 생긴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말자라는 거에서 주역을 읽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는 거에 있어서는 저자님의 생각으로 읽지 마라 라는 것.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소통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면으로서는 이런 책을 읽어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교수님이 이 앞에 말씀하신 게 다 답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 주역이라는 그 책을 읽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론화해서 주역은 계속해서 나는 읽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주장이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듯한 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자신이 좀 오만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은 제 전공이 그 동양철학이지 않습니까? 주역 읽는 게 제 전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역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잘한다. 내가 읽어봤는데 읽을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오만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자신 있게 썼지 않나. 제가 이번에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제 오만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라서 내가 이거 해봤더니 별거 없어. 이런 오만이 있었네요.
오만이 아니고요. 집현전 학자다우십니다. 그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역을 잊지 마라, 사주를 잊지 마라. 이거는 제가 또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역과 사주 이런 걸 보다 보면 자기 사주 팔자 탓을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마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간상영화 같은 경우도 운명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결정되어 있는 운명은 없다. 간상으로도 그런 얘기가 그 영화의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도 뭐 결정되어 있는 운명인 것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강점이나 자기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나 아니면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서 자기 내면과 소통하고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통의 책임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주역 뭐 이런 얘기보다 좀 소통의 책임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패널리스트. 네. 얘기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의 내용에 이왕이나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소통의 독서를 했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에서 보면 정약용이 두 아들한테 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초서에 대해서는 저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입니다.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다만 정약용이 이제 그런 유배지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냥. 저도 진심으로 몰라봤어요. 네. 그러면 그런 초서 외에 뭐 세종대왕의 경우에 경연을 통해서 고전을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뭐 백독백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서 완전 자기 걸로 외워버리는 그런 독서를 많이 했다라고 다른 독서법의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독서와는 약간 배치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독서법에 이중적인 측면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했습니다. 실제 이황이 자기보다 한 30몇 살 어린 기대승과 편지 주고받으면서 자기 이론 수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황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냥 원래 기대승이 그 태클 걸러주지 않았으면 널널히 정교한 이론이 안 됐을 텐데, 소통하지 않았다면 편지로 요즘은 지금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이론을 수정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서성경을 외워야 돼요. 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수백 번 읽어서 암송해갖고 경전을 완전히 체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것이 조선시대 소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이제 명확한 이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책에 나왔던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게 이제 조선 전기, 중기하고 후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한 전기, 중기까지는 그런 활발한 토론이 가능했어요. 많이 있었고, 역사나 이 사상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많은데, 이제 인진화랑 병자호랑 겪으면서 이 성리학 일변도로만 이제 된 다음에 이제 경직돼갖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사실은 그걸 깼어야 되죠. 깨고 성리학 틀려먹었다. 성리학 틀렸다. 조선 이거 틀렸다. 왕 이거 틀렸다. 왕 모가지 쳐야 된다. 그런 과감한 얘기가 나왔어야 조선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경전을 중심으로 한 경전 테두리 내에서의 소통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소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이번에 가벼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사 얘기를 하니까 역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님께서는 보면은 철학 또 문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책 내용 중에 보면 역사 책을 읽을 전에 선입견을 먼저 가져라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조선시대에는 서인과 남인, 노론소론 이런 대표
선비들이 워낙 주도를 했던 시대였는데, 그렇다면 저번에 영화에서도 크게 성공한 광해군에 대해서는 저자님은 어느 측 입장에서 보시는지, 또 왜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학술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 광해군에 대해서 이번에 영화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막 히트를 쳤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결론을 못 짓고 좀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많은 광해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영웅화하고 마치 광해군이 우리나라를 또 더 개혁시키고 더 좋게 할 수 있었던 임금이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요거는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광해군은 상당히 좀 미화된 측면이 많다. 네, 그렇게 영화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광해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을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 보통 세조 이렇게 종이나 조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붙고 군의 칭호로 남은 임금이 광해군과 또 연산군 둘이죠. 연산군이야 뭐 말할 거 없는 폭군이고, 광해군이 왜 왕으로 대접을 못 받았을까? 조선시대 내내 왕으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라는 명칭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20세기에 와갖고 광해군이 각함받았을까요? 광해군을 띄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이 광해군을 띄워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광해군을 띄워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은 못 짓겠습니다만은 지금 광해군을 영웅화하는 그 흐름만큼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이제. 네. 책을 읽을 때도 문학서든 역사책이든 철학책이든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자님께서 책에서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면서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 수영에만 편식을 했고, 그런 얘기 많이 공감이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편식을 통해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아까 조선시대 때 가졌던 그런 선비들의 자세처럼 완전히 몸을 체득한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 많이 가고 참 좋은 걸 배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히트를 쳤고 또 힐링 히트를 쳤고 돌고 있는데, 저자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편식 독서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카테고리 하나로 혹시 정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역시 전문 패널을 모셨더니 질문이 다르군요, 그렇죠? 괜찮으시죠? 힘들지 않으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고 대답할까요? 시민대학에서 이제 편한 분위기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주 학술적인 이야기가 많아서요. 대단히 제가 교육을 다시 잘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편식 말씀하셔서 편식 독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걸 좋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편식해야 될 독서가 뭐냐? 저는 과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링, 인문학책보다 과학이 더 저는 중요하다. 저는 인문학자지만 과학책을 많이 봅시다. 스티븐 호킹, 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과학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틔워주는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그런 학문 분야다. 인문학책만 많이 보게 되면요, 이 머리가 흐리멍덩해져요. 철학책만 읽어보세요. 명쾌한 철학 별로 없거든요.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묘한 생각. 나는 수준 높은 철학자. 나는 진리를 파악했어. 근데 막상 말하라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해보라거나 하면은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자기만족을 하는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또 편견을 부수고 보다 정확한 지식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는 인문학책보다는 오히려 과학책이지 않나. 그렇게 과학책을 추천해요.
새로운 신선함으로 자꾸 다가오는 저자님 말에 빠져들어가지고 마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님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방청객님을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됐네요. 저는 이제 책 내용 중에 저자님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뭐 그런 공감적인 책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이제 편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다독보다는 정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에 혹시 최근에 교수님께서 책을 읽으신 것 중에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큼 소통이 되는 책이 있으셨는지 그런 책이 있다면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요. 요즘 제가 우리 정진수님도 이제 나와주셨는데 정진수님과 같이 맹자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맹자를 읽은 지가 한참 됐는데 다시 요걸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 수업 진행하면서 다시 읽게 됐는데 맹자 읽으면서 역시 무릎을 탁 치는 경우가 그런 구절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절이 이제 그거죠. 그 부패하고 잘못된 임금은 가르치워라. 그게 아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 학생 여러분의 경우는 이제 수업할 때 교수님, 저 교수님 좀 가르치웠으면 말을 못하죠. 학점이 걸려 있으니까. 또 우리 상사, 직장 상사, 또 멀리 있는 대통령. 아니다 싶은 거면 이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서로 변화하면서 다 같이 성장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억눌려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맹자가 임금이 그 옛날에 2400년 전에 이미 임금이 잘못하면 가르치워야 된다고 혁명을 주장을 했거든요. 바로 이런 혁명 정신으로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 변하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막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을 가르치워라 하는 것도 되지만 윗사람 입장에서는 늘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도전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맹자 얘기는 아랫사람 입장에서 위를 가르치려는 건데 저는 이제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에 거꾸로 밑에 학생들이야 나한테 도전하라. 내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나는 기성세대랑 이제 내가 굳었었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 날 깨달라.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혁명 너희들 얼마든지 혁명하려면 뒤집으려면 난 뒤집으려면 뒤집어. 난 자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이런 소통하는 마음을 먹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맹자를 그 구절을 읽고 아주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신선하고 그죠? 가슴이 시원해지는 이 참 오랜만에 정말 경험을 좋은 겁니다.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포럼과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가서 소통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자님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가장 쉬운 소통의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되는데요.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7대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를 얘기하고 상대방이 70%를 얘기하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어르신과 아이들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 얘기할까 하다가 결국 훈계가 돼버리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아니라 거꾸로 나는 30%만 얘기하고 너는 70%를 얘기하게. 근데 더 반대로 나는 10%하고 너는 90% 얘기하니까 상대방을 얘기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기 거를 이렇게 강요하는데 익숙해 있는 분이고 강요 당하는데 익숙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은 내가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어르신들은 덜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패널 속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굉장히 오늘 토론 이렇게 진행하면 거 보면서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한 성격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애라, 부숴라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책도 좀 성격 따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독서에 관련된 책을 읽었지만 책꽂이를 없애면 책을 어떻게 줄까 이런 생각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교수님이 이제 저자님께서 책꽂이는 독서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의 표시다라는 이런 말씀도 했고요. 또한 책이 읽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이 보여야지 읽거든요. 사실은 안 보이면 안 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책을 많이 사서 이렇게 막 싸놓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보여야지 읽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거룩한 부담이지 않을까. 나한테 책이 있으니까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책이 하나도 없으면 읽어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읽어야 되는 부담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는 거하고 제가 집을 정리하다가 아주 옛날 그 책을 또 한 번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이게 또 감회가 옛날에 느낀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좋은 책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저희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암기가 되거나 아니면 남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회독, 3회독 저희가 이렇게 5회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교수님은 하시는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책꽂이를 없애라고 제 방에 책꽂이 있습니다. 진짜 없애라는 이용할 숲빛이었어요. 예. 역시 책 좋아하시는 분들께 말씀 너무 이제 잘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 프레임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그런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독서하는 게 책꽂이에 꽂아놓고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독서인가 아니면 진짜 그걸 내가 읽고 내 걸 소화하는 독서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자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 의도고 진짜 책꽂이를 없애라는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 책을 보면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담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더 많이 읽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책을 아예 좀 안 읽어도 상관없다. 안 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 책이 필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큐멘터리가 많지 않습니까? 영상 매체가 워낙 발달이 됐고 또 KOCW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굴지 대학에 저도 거기 강좌를 하나 올렸는데요. 좋은 강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지식 습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아까도 저자님께서 이북을 되게 많이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북은 그냥 읽기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접기도 하고 위에다 제가 느낀 거를 쓰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이북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고 또한 영상 매체도 그냥 보고 느끼는 것뿐이지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책과의 어떤 다른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북이 더 잘 됩니다. 그래요? 이북에 메모 기능 다 있고요. 메모 검색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디지털 친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그 종이책에 대한 더군다나 초등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북이나 이런 것들은 이 매체 자체가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모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나눠줍니다.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이 책은 매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0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실 책이라는 게 옛날에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귀족이나 이제 유럽의 경우는 그 목사님, 신부님들만 봤고 일반인이 책을 보는 역사는 한 400~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책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종이 쪼가리. 매체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 매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향수 때문에 그 향수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향수 때문에 이런 새로운 매체를 굳이 배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의 마침표 강의 한 3분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요. 아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화두와 함께 이제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요. 많이 이제 그 느낌을 받았고요. 그 제 생각에 뭐 아픔의 본질이 뭐냐, 행복은 불행의 부재를 인식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픔은 결국 나를 인식할 때, 나의 존재, 내가 깨어있을 때 자기 반성으로부터 아픔이 가능한 것이지,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청춘이어도 또는 40대여도 70대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픔은 청춘이어서가 아니라, 또 아픔은 뭐 어떤 그 뭐 부담감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 핵심은 역시 자아 성찰, 자기 어떤 깨어있음,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깨어있음, 명확한 그런 것으로부터 아픔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아픔이라면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발전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아픔은 역설적으로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자님의 마침표 강의 가장 임팩트 있고 핵심에 가까운 말씀 짧게. 네. 저 오늘의 결론은 책꽂이를 없애고 책을 다 찢어버려라. 그 제 책 같은 책은 보지 마시라. 고전을 읽자. 이제 역설이죠. 역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책을 읽지 말고 책꽂이를 버려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책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진 것이다. 즉, 책 읽는 방법은 정답이 없다. 여러분마다 다 방법이 다른 것이고 읽는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그거를 나눌 때 진짜 재밌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여러 이제 패널 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과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르다는 걸 확인했지만 화 안 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서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제가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매개로 해서 서로 이 벽을 허물어뜨리면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다름을 느끼어서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다름을 인정받았다는 이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지금 제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네, 저희 이 북포럼은요, 페이스북이나 유스트림 또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송 조회수도 꽤 높아요. 네, 방송으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3월 6일 저자로는요, 본계적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북포럼 대전은요, 지식 나눔 공동체입니다. 지식 나눔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도 이런 지식 나눔에 함께하고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공동체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여기 참여할 때마다 생각해봤는데 기부할 재능이 없다 그러시는 분은 지갑에 돈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갑에 돈을 기부하셔도 됩니다. 농담이었고요. 사실은 진담입니다. 네, 북포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체 사진 찍으시고 저자님과 함께 못다한 소통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